헐 대박. 그 사진 완전 찐인데. 응응. 완전 귀엽지? 요즘 내 최애야. 지금 일본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유명한 거리들, 학교, SNS에서도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 때도 한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지금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언어학자들이 앞다투어 비판하고 있는 한국어 유행 현상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대체 일본 사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도쿄의 추운 2월 어느 날이었어요. 신주쿠에 있는 고급 카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제 노트가 펼쳐져 있었고 비싼 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스콧 요시무라입니다. 저는 38살이고 센츄리 니혼이라는 보수적인 신문사에서 글을 쓰고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과 언어학을 공부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죠. 저는 스스로를 순수한 일본 문화의 수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외국 단어와 사상이 우리 언어를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외국 단어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한 또 다른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이런 류의 글은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손에 익었죠. 독자들도 저에게 이런 글을 기대하고 있었고요. 글이 술술 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얕잡아 봤어요. 그저 곧 사라질 얕은 오락거리라고 생각했죠.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웃어넘겼어요. 그저 젊은이들이 멋있어 보이려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별거 아니라고요. 글을 쓰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헐 대박. 그 셀카 각도 완전 찐이다. 일본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한국어였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말하고 있던 사람들은 일본 대학생 여자애들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확인하려고 핸드폰으로 트위터를 열었죠. 몇 달 전, 제 조카가 요즘 일본 트위터에서는 다들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라고 말했었는데, 그때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트윗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험 망했어 유유. 미야코랑 고야마랑 삼겹살 먹었는데 크크 진짜 맛있었음.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헐 대박 유유. 핸드폰을 빤히 쳐다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히 일본어에 몇 개의 한국어가 섞인 게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완전한 문장들이었어요. 일본인들이 자기 언어를 쓸 수 있는데도 한국어로 쓰기를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였어요. 항상 써왔던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생각들이 이제는 덜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반쯤 완성된 기사를 다시 보았어요. 제가 쓴 글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제 의견에 너무 확신을 갖고 편안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국어 트렌드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면요? 고등학생 여자애들이 짐을 챙겨 카페를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 대화하고 있었죠. 언어의 혼합이 그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노트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쓴 단락을 지웠어요.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려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봐야 했어요. 내일은 편집장에게 새 기사를 제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카페의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하고 왜 그들이 일본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하는지 알아봐야 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항상 확신했던 것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이었지만 어쩌면 이것이 중요한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발걸음에 결심을 담아 센츄리 니혼 신문사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무실에는 커피와 종이 냄새가 가득했죠. 동료들이 자기 책상에서 타자를 치는 동안 컴퓨터는 윙윙거리고 프린터는 부르릉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편집장 사무실로 향해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새로운 기사 아이디어를 제안했죠. 청년층의 언어 왜곡과 외래어, 수용의 현실이라는 주제였어요.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사를 시작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의 쉬운 승낙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틀 후, 저는 도쿄의 와세다 대학에 와 있었어요. 새학기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죠.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그들의 목소리가 봄바람에 섞여 퍼지고 있었어요. 벚꽃잎들이 그들 주변으로 흩날리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대화 속에 한국어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야시 미코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채로운 스티커로 덮인 노트북을 갖고 있었죠. 그녀는 제 질문에 대답하기로 동의했고 우리는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는지 물어봤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언급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다 배우고 있어서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취업에 좋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제 한국어를 아는 게 거의 필수가 됐거든요. 이 말을 천천히 적으면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대중문화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실용적인 기술로 보고 있었던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해준 5명의 학생들과 더 대화를 나눈 후 도쿄 대학의 언어학과 후루야 교수를 만나러 갔어요. 그의 사무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죠. 후루야 교수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어요. 그가 저를 바라볼 때 안경은 코 낮은 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언어는 문화의 틀입니다. 너무 많은 외래어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후루야 교수의 단호한 말이 저를 기분 좋게 해야 했어요. 제가 항상 믿고 글로 써왔던 것과 일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로는 제가 방금 만난 밝고 야심찬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쿄의 도시 불빛이 제 벽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들은 혼란스럽거나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실용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침대 옆 램프를 켜고 메모를 다시 살펴봤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세상이 제 발밑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기사는 이제 단순히 일본어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 될 수 없었어요. 여기엔 더 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고 아직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더 많은 것을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 트렌드가 가장 강한 곳으로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에 가기로 했어요. 정말로 이해해보지도 않고 오랫동안 비판해왔던 이 세계로 완전히 발을 들여놓기로 한 겁니다. 마침내 잠이 들면서 긴장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쓰게 될지도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불확실함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총알처럼 빠른 신칸센이 일본 시골을 가로질러 도쿄에서 오사카로 저를 데려가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죠. 저는 왠지 모르게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오사카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오늘은 제가 알지 못했던 영역으로 발을 들이는 날이었거든요.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스루하시역 근처의 코리아타운으로 곧장 향했어요. 멀리서도 그곳이 얼마나 다른지 보였습니다. 한글로 된 밝은 간판들이 사방에서 빛나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김치,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달콤한 호떡 냄새가 가득했어요. 가게 문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알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K-팝 노래들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멈춰 서서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떡볶이와 김밥을 파는 음식 가판대 주변에 몰려 있었죠. 제가 보는 곳마다 한글이 보였어요. 한글로 된 안내판에 한국의 한복, 그리고 한국 화장품들까지. 마치 일본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청년들 무리가 저를 지나쳐 걸어가고 있었어요. V 포즈를 취하며 치즈 핫도그와 함께 셀카를 찍고 있었죠. 응응, 진짜 귀여워.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일본어 발음은 완벽했지만 말은 한국어였습니다. 언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모습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카페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아 앉았습니다. 메뉴에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아이스 커피를 주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대학생 2명이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세련된 모습의 젊은 남자와 밝은 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젊은 여자였는데 둘 다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기사를 위해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들은 제 노트북과 정장 차림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동의했습니다. 이름은 마스다 유타와 니시모토 레이로 둘 다 간사이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왜 한국어를 사용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어 표현을 사용해왔다고 설명했어요. 크크크나 헐, 와우 같은 단어들이 일본어 표현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했죠. 레이는 눈을 반짝이며 흥분된 모습으로 일본어는 때때로 너무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한국어는 특히 온라인에서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자유로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내용을 받아 적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기사에서는 항상 이런 행동을 문화적 혼란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이 학생들이 말하는 모습,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 있고 명확한지를 보니 제 가정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지 유행을 따르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레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함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느끼는 감정에 맞는 단어를 찾는 거죠. 카페를 나와 코리아타운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어요. 일본 10대들이 K-팝 앨범을 구경하고 한국 패션을 입어보고 서로 한국어 문구를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해 보였고 들떠 보였으며 두 문화와 언어를 오가는 것에 완전히 편안해 보였죠. 창가에 한국어 교재가 진열된 작은 서점 앞에 멈춰 섰어요. 그 옆에는 일본어에는 없는 한국어 표현들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감성 한국어와 같은 제목의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담은 한국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죠. 책을 손에 들고 서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젊은이들은 일본 문화를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확장하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죠.
코리아타운을 떠날 때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네온 간판들이 황혼 속에서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경계를 넘었어요. 단지 다른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었죠. 저는 제가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글을 써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노트북에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언어 오염에 대한 비판적인 메모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정 표현 도구로서의 한국어. 일본 청년들이 자기 표현을 위해 한글을 선택하는 이유. 이것은 제가 원래 쓰려고 계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기사의 시작이었어요. 도쿄로 돌아왔지만 오사카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간판들, 섞여 있는 언어들, 자신감 넘치는 젊은이들.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편집장이 전화해서 기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더 많은 시간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더니 그는 짜증이 난 목소리였지만 사흘을 더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노링크라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였죠. 사무실은 유리벽과 밝은 조명이 있는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인터넷 트렌드에 대한 다채로운 그래프들이 가득한 차트와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선임 데이터 분석가인 우에하라 준코를 만났어요. 그녀는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완벽하게 고든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죠. 인사할 때 그녀의 얼굴은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지적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 작은 트렌드일 뿐인가요? 준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컴퓨터로 돌아서서 여러 차트와 보고서를 불러왔죠. 스크린에는 숫자, 백분율, 그래프가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 차트를 가리켰어요. 2024년 후반 기준 10에서 20세 일본인의 27% 이상이 일주일에 최소 3번은 한국어 단어가 들어간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어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작은 트렌드가 아니에요. 저는 충격을 받으며 숫자를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현상이었습니다. 준코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고고, 크크크, 헐, 응응. 유유 같은 단어들이 일본어 표현을 대체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어 있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 글을 쓸 때도 일본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트렌드는 3년 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그냥 지나가는 유행이었다면 1년 안에 사라졌을 거예요. 준코가 설명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은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감정이나 유행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무엇이 더 잘 작동하는지에 기반한 체계적인 선택이죠. 모든 것을 받아 적으며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과 숫자들은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논리와 명확한 사고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 이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게이오 대학의 타나카 교수를 방문했어요. 그는 전통적인 일본어를 옹호하는 많은 책을 쓴 분이었죠. 전에 제 기사에서도 그를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나무 책장과 종이로 뒤덮인 책상이 있는 옛날 스타일이었습니다. 이 한국어 트렌드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있소. 제 연구에 대해 말했을 때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소. 일주일 전이었다면 그의 말이 위로가 됐을 텐데. 지금은 제가 본 것과 수집한 데이터에 비하면 공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 앉아 테이블 위에 펼쳐진 취재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일본 문화 보호에 대한 타나카 교수의 인용문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준코의 명확한 통계와 오사카에서 적은 제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저는 타나카 교수에 동의하는 기사를 써왔어요. 그런 종류의 기사를 다시 쓰는 것은 쉬웠을 겁니다. 독자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었고 편집장도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직한 일일까요? 한국어 표현이 왜 그녀에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설명하던 레이의 반짝이는 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히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에 대해 생각했죠. 일본어에는 없는 감정적인 한국어 단어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있던 서점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두 방향으로 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예상되는 것을 쓸까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발견하고 있는 것을 쓸까요? 마감일은 내일이었어요. 곧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가 모은 사실들은 제가 항상 믿어왔던 이야기와 맞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노트북에서 새 창을 열고 다시 처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리는 이 결정으로 인해 새롭게 쓰여질 기사는 이전의 모든 기사와는 다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세계로의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고 제 글도 그 변화를 반영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밤새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책상에는 완성된 기사가 들어있는 노트북과 빈 커피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구겨진 종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느라 눈이 따가웠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화면의 제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글, 생존의 언어, 일본 Z세대가 선택한 새로운 정체성. 일주일 전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쓰려고 계획했던 기사가 아니었어요. 편집장이 기대했던 기사도 아니었고요. 분명히 제 단골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보내기를 클릭하자 기사가 휙 하고 편집장에 받은 편지함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가 이것을 출판할까요? 화를 낼까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책장으로 걸어가 오사카에서 산 작은 책인 한국어 감정 사전을 꺼내 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일본어로 간단히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답답하다, 갑갑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것, 눈치 보다, 분위기를 읽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정이 들다, 애착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이 깊어지는 것. 이 단어들은 제가 알고 있는 감정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일본어로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레이와 제가 만난 다른 일본 젊은이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본 문화를 거부해서 한국어를 채택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거였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편집장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자네 이번 기사 내용이 평소 쓰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군. 네, 제가 취재하면서 발견한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기사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좋아, 에드워드. 정직하군. 내일 오피니언 섹션 첫 페이지에 실을 거야.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신주쿠를 걷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제 여정이 시작됐던 바로 그 동네였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점 간판의 한국어 단어들, 대화하며 언어를 섞는 10대들, 한국어 교재가 눈에 띄게 진열된 서점. 이런 것들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제가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주황색과 금색으로 물들어가는 도쿄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 일주일 만에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순수한 일본어를 보호하는 기사를 써왔지만 정작 젊은 사람들이 왜 다른 선택을 하는지는 정말로 묻지 않았어요. 노트를 꺼내 기사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생각들을 적어봤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변해요. 세상도 변하고요. 한글은 일본어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더해져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할 새로운 방법을 주고 있어요. 일본 Z세대는 혼란스럽거나 잘못 인도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연결된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맞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위해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아야 해요. 변화할 의지가 있어야 하죠. 노트를 닫고 이제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 독자들은 저의 다른 면을 보게 될 거예요. 일부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죠. 어떤 이들은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몇은 제가 배운 것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한국어 트렌드는 일본 문화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화가 살아있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항상 그래왔듯이요. 오사카에서 레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그건 솔직함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느끼는 감정에 맞는 단어를 찾는 거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도 적절한 단어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벽한 단어는 아니었고 최종적인 단어도 아니었지만 정직한 단어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보상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